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세계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죠. 이더리움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랄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과연 뭘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은 진짜 단순한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꾸려는 그런 야심찬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인터넷 자체를요? 네, 그 시작부터 현재 모습 그리고 주목해야 할 여러 변화들까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탄생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2015년 7월 30일에 공식 출범했죠. 레이어 1, 그러니까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하고는 길이 좀 달랐다는 점이에요. 목표가 뭐랄까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디앱을 위한 글로벌 컴퓨터 이런 걸 만드는 거였어요. 아, 글로벌 컴퓨터요? 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입니다. 어떤 코드 몇 줄로 계약 조건을 딱 설정해 놓으면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거죠. 아, 그 자동 계약? 그렇죠. 중개자 없이도 서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상당히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란 이름은 워낙 유명하고 개빈 우드나 조셉 루빈 같은 쟁쟁한 인물들도 공동 창립자로 참여했죠. 진짜 블록체인 어벤져스 팀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는 역시 2022년 더 머지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게 기존의 작업증명 POW 방식에서 지분증명 POS 방식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한 건데요. 아, POW에서 POS로. 네.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로 최고라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이제 예치하고 검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그냥 방식만 바뀐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에너지 효율만 높인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보안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고요. 또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통해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도 받게 만들었거든요. 아, 참여하고 보상받고. 네, 즉 이더리움의 그냥 단순한 연료 개념을 넘어서 뭐랄까 이자를 낳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중요하다고들 하더라니. 현재 시가총액도 여전히 비트코인 다음으로 크죠. 한 2,930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가격 변동성도 진짜 대단했습니다. 저 기억나요. 초기엔 1달러도 안 됐는데 2021년엔 4,500달러 넘었다가 또 확 떨어지기도 하고 최근엔 한 1,700달러 후반에서 3,000달러 초반 이 정도를 오가고 있고요. 2025년 6월 기준 이런 변동성 보면 이 기술에 대한 기대랑 우려가 얼마나 교차하는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진짜 가치는 가격 너머에 있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생태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스마트 계약 덕분에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졌거든요.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죠. 유니스왑처럼 중개자 없이 토큰을 교환하거나 에이브 같은 데서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들. 이런 게 다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디파이. 그리고 NFT 열풍도 빼놓을 수 없죠. 오픈시 같은 마켓플레이스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NFT도 그렇고 또 탈중앙화 자율 조직, 그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조직 운영 방식인데 이것도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실험되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더리움 역사를 보면 또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2014년에 크라우드 세일로 초기 자금을 모았고 그리고 2016년에는 좀 큰 시련이었죠. 더 DAO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사건. 네. 네, 그때 해킹으로 도난당한 자금을 되돌리려고 네트워크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이걸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이걸 감행했어요. 근데 이때 커뮤니티 의견이 갈리면서 현재 이더리움이랑 또 다른 하나,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클래식이 생긴 거군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계약 코드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취약성에 대한 경각심을 확 일깨워준 계기가 됐습니다. 2021년에 EIP-1559 업데이트도 중요했죠.
그 거래 수수료 가스비 시스템 개선해서 예측 가능성 높이고 수수료 일부는 소각하는 메커니즘 도입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뭐 디플레이션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2022년 더 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POS 전환이고 2024년에는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현재는 역시 높은 수수료랑 느린 속도 이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아비추름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2요. 아, 그 고속도로 옆에 국도 만드는 비유 그거 맞죠? 네, 뭐 비슷합니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이더리움은 결국 스마트 계약이란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디파이, NFT 같은 정말 혁신적인 분야들을 개척했고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확장시킨 뭐랄까 선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이더리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가야 토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가야요? 예, 이더리움이 주로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인터넷을 위한 탈중앙화 인프라, 구축, 여기에 좀 집중한다면 나가야는 금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 경제와의 연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죠. 아, 이더리움은 디지털 인프라, 나가야는 현실 경제 연결.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어떤 개방성이나 실험 정신을 상징한다면 나가야는 실물 자산 기반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적용 가능성 이런 걸 좀 더 강조하는 철학을 가진 셈이죠. 그렇군요. 이게 뭐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다양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경쟁이라기보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과 철학을 담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각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나 해결하려는 문제 종류가 다른 거니까요. 자, 오늘 이더리움의 탄생 배경부터 뭐 핵심 기술, 주요 사건들, 그리고 또 다른 접근 방식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계약, 그리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어2 솔루션들을 통해서 확장성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POS 전환 이후에 생태계가 어떻게 더 발전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더리움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의 진화가 앞으로 당신의 디지털 경험이나 또 자산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잠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